자, 우리 오늘 되게 재밌는 거 할 거야. 재미없을 것 같아? 재밌는 거 할 거야. 우리, 내가 그때 그랬잖아. 나는 모호한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 뇌과학으로 전과도 하고 싶었다 했었잖아. 응. 근데 국어는 좋단 말이야? 왜? 국어는 모호한 것 같은 탈을 쓰고 있는데 사실 그 안에는 되게 분명한 출제 원리 같은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 룰을 우리가 눈치만 빠르게 채줄 수가 있다고 하면 남들은 그냥 허우적거리는 그 마당에 우리는 딱딱 퀴즈 풀듯이 딱 정답이 있는 그 사이로 빠르게 분명하게 헤쳐나갈 수가 있겠지. 그 연습을 우리 오늘 해나갈 거야. 그래서 독해 행동 조건 게임, 우리 예전에 배웠던 조건 게임의 논리도 선지 풀 때 적용을 해갈 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과학 지문을 한번 정복을 해봅시다. 자, 어김없이 등장한 우리 엄마. 엄마야, 예쁘지? 응. 나 엄마 되게 좋아하거든. 엄마를 많이 사랑해요. 근데 엄마랑 얘기하는 건 조금 불편해. 왜냐면 그냥 냅다 얘기한다 했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눈치가 생겼어. 엄마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 문을 열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겠구나 말해주지 않아도, 그렇게 화술이 뛰어난 사람이 아님에도 나는 이제 눈치를 길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어를 상대로도 우리 한번 눈치를 길러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봐봐. 읽어봐. 그리고 읽어본 다음에 이 다음에 무슨 얘기 할지 한번 예상해봐봐. 다 읽어봤어? 자, 검색 엔진이 검색어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찾아서 화면에 보여준다는데, 그게 검색 엔진이 다양한 방식을 사용해.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항목으로 중요도와 적합도가 있다 하면 이 다음에 검색 엔진이 어떻게 중요도와 적합도를 가지고서 이런 것을 해낼 수가 있는지를, 중요도가 뭐고 적합도가 뭐고 이게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이런 것들 설명해 주지 않겠어? 그치? 자, 다음 이것도 한번 볼게. 읽어봐봐. 다 읽어봤나요? 아까랑 거의 한 줄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약간 읽을 때 좀 덜컥거리긴 하지. 한자어가 많아서 그래. 한자어는 그 내포하고 있는 뜻이 되게 집약적이거든. 그래서 조금 더 오래 걸렸을 거야. 자, 볼게요. 이거는 이 다음에 무슨 얘기 할 것 같아? 그치. 서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 조선 후기 유서의 지적 자원 중에 하나로 활용이 됐는데, 실학자들 중에 이수광, 이규경 등이 편찬한 백과전서식 유서가 그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래. 그러면 이수광의 사례, 이계 사례, 이규경의 사례를 각각 이렇게 풀어주면서 이게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그걸 설명해 주지 않을까? 그쵸? 자, 그 다음. 갑자기? 갑자기 독서 지문이 아니라 고전소설 갖고 왔어.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 이야기잖아. 이것도 뭐 구체적인 대사라든지 줄거리를 완벽하게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어디로 튈지, 적어도 이 다음에 어디로 튈지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어? 한번 읽어봐. 다 읽어봤나요? 모르는 단어 많아. 그치. 볼게. 길동이 대휘하여. 몹시 기뻐한 거야. 크게 기뻐. 그래서 채문 안에 들어가니 비단병풍을 치고 영웅호걸 수백이 앉았대. 그럼 좀 쫄법도 한데 그 중에서도 상좌,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을 보니 되게 뭔가 화려하게 꾸미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팔을 가볍게 들며 용력을 자랑했는데 길동은 거만하게 들어가서 길게 음만 하고 절도 안 해. 좌우 중인을 하찮게 여겨. 그러면서 윗자리에 덥석 앉았어. 그러니까 이 높은 사람, 청포 입은 그 높은 사람이 문왈 물어보기를, 소녀는 어디로 오며 성명은 위라 하느뇨? 너 누구야? 이런 거잖아.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 길동이 갑자기 막 설설 길까? 길동이 이렇게 당당한 면모를 보여준 게 계속 이어지겠지. 그러면서 그게 뭐 좋은 결말로 갈지 흥할지 망할지까지는 그 끝은 모르겠어. 하지만 이 다음에 이 길동의 자신감의 그 원천이 뭔지 이런 것들이 하나씩 풀어나가지지 않겠어?
자, 이런 옛날 말로 쓰인 소설까지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감으로, 눈치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더라. 이거 기억나니? 너무 오래전에 설명했었던 개념이지. 내가 그랬잖아. 독서 지문들 한 번에 읽고 이해할 거란 기대를 일단 버려라. 어차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교수님들이 쓴 글.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는 빠르게 훑어 읽을 거야. 읽는다고 생각하지도 마. 그냥 구조만 봐. 뼈대를 세워. 아, 1문단. 아까 우리 다 1문단만 봤다 했잖아. 다 1문단만 딱 뜯은 거거든? 1문단으로 흐름을 잡고 어디로 흘러갈까? 그리고 길잡이 표현 배웠었지? 기억나지? 길잡이 표현들 확인해 가면서 아, 이런 구조로 쓰였네 정도만 봐. 내용을 이해하거나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모양으로 흘러가는군. 그리고 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훑어주고 이제 제대로 읽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스키마만 하는 거야. 풀기만 하고 제대로 읽을 때는 길잡이 표현에 따라서 독해 행동 체크를 해나가면서 개념과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읽어 나갈 것이다. 자, 이렇게 살을 붙이면서 읽어 나갈 때 우리가 길잡이 표현에 따른 표기법을 이제 익혀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옆에다 이제 필기해. 자, 표기법. 우리가 여러 형태의 문장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먼저 정의를 만나게 될 거야. 예를 들면 임하미는 내가 국어 선생님이다. 자, 이런 문장을 만났어. 그러면 개념어 임하민이 나왔네. 그리고 그 뒤에가 뜻을 밝혀주는 부분이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꺾은 괄호 표시를 하기로 했는데 오른쪽을 봐주면 설명이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할 거야. 마찬가지로 아래에서부터 찬물이 올라오는 것을 두고 용승이라 한다. 자, 그러면 방향이 이쪽으로 꼬리를 빼줘야겠죠? 이해되니? 자, 그래서 정의를 만나면 이렇게 표시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A랑 B 개념이 있어. 근데 그게 대조를 이루고 있네? 그러면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대조를 만나면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원인이 있었어.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불러일으켜졌어. 뭐뭐 하면 무엇 하다. 이런 형태겠지? 자, 그러면 그 관계 화살표를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어줄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다른 경우로 서술되는 방식도 있어. 예를 들면은 오늘은 너무 피곤했다. 왜냐하면 어제 잠을 잘 못 잤기 때문이다. 뭐 했다. 뭐 때문이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게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방향을 이렇게 그어줄 수도 있겠네. 이거는 인과 혹은 이제 뭐 조건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 결과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영향을 준다. 표시를 이 방향성에 따라서 화살표를 해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되게 예시가 짧을 수도 있고 부연 설명, 예시 이런 게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 짧은 경우에는 그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렇게 괄호를 칠 건데 문장이 되게 여러 줄에 걸쳐서 이게 다 사례야.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옆에다가 길게 괄호를 쳐도 돼. 이건 그래서 예시 또는 굉장히 상세하게 부연 설명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다. 자, 또 이런 거 있어. 1차 펌프 작용은 어떻고 2차 펌프 작용은 어떻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작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개념이 나열, 열거가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숫자를 이렇게 크게 표시를 해줄 거예요. 나열, 열거, 과정. 안 복잡해. 같이 연습해 볼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향이 꺾여요. 좋은 얘기 한참 하다가 갑자기 나쁜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역접이 있잖아. 뭐 그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애가 나오면 이렇게 방향이 꺾인다는 의미의 V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반전. 좋은 얘기 하다가 나쁜 얘기 할 때 한참 그게 뭐가 좋은지 그게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얘기하다가 갑자기 한계점을 얘기해. 문제점을 얘기해. 그러면 방향이 꺾인다. 표시. 아니면 문제점을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그럼에도 어떠한 가치가 있다고 의의를 설명해. 그래도 이렇게
V 표시. 자, 그리고 이건 또 팁. 우리 되게 특히 과학 지문 같은 거 보게 되면, 경제도 마찬가지야. 과학이나 경제 지문을 보게 되면 비례, 정비례, 뭐 정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뭐가 증가하면 뭐가 감소하고, 뭐가 늘어나면 뭐가 줄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와. 그러면 그 관계는 이렇게 위아래 화살표로 대상 옆에 화살 표시를 해줄 거예요. 얘는 이제 비례 혹은 반비례 관계를 표시해 줄 때 쓰면 된다. 자, 오늘 한번 이 지문 가지고 연습을 해볼게. 자, 1문단 같이 한번 볼게요. 유리관을 그림의 A와 같이 물에 넣으면 물이 유리관 안쪽 면에 붙어 올라가고 유리관 내의 수면은 오목한 모양을 띠게 된다. 반면 그림 B와 같이 유리관을 수온에 넣으면 수온은 유리관 안쪽에서 내려가고 유리관 내의 수온 표면은 볼록한 모양을 띠게 된다. 자, 지금 배운 거 한번 적용해 볼게. 먼저 유리관을 물에 넣었을 때 물이 유리관 안쪽 면에 붙어 올라가고, 물이 올라가? 물이 올라가? 화살표 해줘야겠지. 위로 올라가는 화살 표시 해줘야 될 거잖아. 뭐가 올라가? 대상 옆에. 물, 그치? 자, 그리고 유리관 내의 수면은 오목한 모양을 띠게 된다. 오목한 거? 그럼 이렇게 쏙 아래로 들어가 있겠네? 이거 그냥 아래 화살 표시를 해주자. 수면이 오목한 모양.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 반면 지금 여기 물에 대한 얘기였는데 반면 하면서 수은이 등장을 해요. 수은에 넣으면 수은은 유리관 안쪽에서 내려가고 유리관 내 수은 표면은 볼록한 모양을 띠게 된다. 끝! 자, 1문단 같이 한번 해봤어. 자, 2문단부터 이 규칙에 따라서 한번 표시해 봅시다. 여기 지금 2문단 표시해봐. 다 했어요? 자, 같이 보자. 자, 이 다음에 표시 어디 나오지? 정이 나왔다, 그치? 응집력. 오른쪽 봐주세요. 한 물질의 입자 사이 접연이 모이는 힘을 뜻하는데, 자, 도착력은 도착력. 그쵸? 이 다음에 표시 또 어디 해야 될까? 조금 어려운데. 오, 맞아. 자, 유리관을 물에 넣었을 때는 물과 유리관 안쪽면 사이에 작용하는 부착력이 물의 응집력보다 강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물에 넣었을 때는,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물과 수온을, 이제 물수온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 물을 동그라미 해주고 수온을 세모 표시해줄게. 그냥 너희 마음대로 해. 1번, 2번 해도 돼. 유리관을 물에 넣었을 때는 물과 유리면 안쪽 면 사이에 작용하는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강해. 그러면 부착력, 응집력 괜찮아요? 자, 유리관 안쪽 면에 붙는 물 입자들이 많아져. 물 입자들 많아져. 이에 따라 물 기둥이 올라가. 근데 반면 계속 물과 수은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이거 안 해줘도 괜찮아. 해도 좋고. 반면 유리관을 수온에 넣었을 때는 수온의 응집력은 수온과 유리관 안쪽 면에 작용하는 부착력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응집력 옆에 위로 화살표, 부착력 아래 화살표. 수은 입자들이 유리관 안쪽 면에 붙기보다는 자기들끼리 뭉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로 인해 수은 기둥은 어떻게 돼? 간단하죠?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 잘했어. 자, 다음 문단도 똑같이 한번 해봐요. 그거 보고 해. 너네 책에다가 해. 다 했어? 볼까? 보자. 자, 한편 액체 입자들이 모이려는 힘인 응집력은 표면 장력이
부착력이라는 힘으로 나타나 액체 표면의 모양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자 그러면 표면 장력이 응집력 중에 하나라는 얘기네. 표면 장력은 액체 표면이 공기와 맞닿아 있을 때 그 경계면의 넓이를 최소화하려는 힘을 말한다. 자 이제 우리 이렇게 표시를 해보자. 응집력은 응, 부착력은 부 이렇게 표시해주자. 이제 응집력, 부착력, 응집력, 부착력 이제 표면 장력까지 나왔어. 근데 얘도 결국에 뭐라고? 응집력 일종이래. 자 그러면 표면 장력에 이제 그냥 응 이렇게 써버릴게. 괜찮아? 자, 응. 자 이렇게 나타나서 액체 표면에 영향을 준다. 표면 장력은 정이 나왔네. 액체 표면이 공기와 맞닿아 있을 때 그 경계면의 넓이를 최소화하려는 힘이래. 그때 액체 내부 입자들은 모든 방향에서 균등한 인력이 작용하는 반면 액체 표면의 입자들은 공기와 맞닿아 있는 방향으로 인력이 작용하지 않고 나머지 방향으로만 인력이 작용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액체는 공기와 맞닿아 있는 입자의 수를 최소화하려는 힘을 가지게 되고 동일 부피면서 표면적이 최소되는 기하 구조는 9. 그래서 액체 표면 볼록한 모양. 괜찮나요? 자, 유리관을 물에 넣었을 때 유리관 안에 수면이 오목한 모양을 띠는 것은 물과 유리관의 부착력이 물의 표면 장력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부 위로 화살표, 아래로 화살표. 괜찮아요? 따라와. 반면에 유리관을 수은에 넣었을 때 유리관 안의 수은이 볼록한 표면의 모양을 띠게 되는데 이거는 유리관과 수은의 부착력보다 수은의 표면 장력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 다 됐어? 간단하지?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볼 거야. 자, 풀어봅시다. 25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않는 보면은 그냥 병적으로 X 치라 했어. 적절한 거 고르라고 해도 동그라미. 일치하지 않는 거 고르라고 해도 동그라미. 이러고 앉아있으면 실수 생긴다고. 자, 1번 처리해볼게. 표면에서 공기와 맞닿아 있는 입자의 수를 최소화하려는 힘이 액체 표면의 모양을 볼록하게 만든다. 자, 그러면 이 힘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액체 표면의 모양을 위 화살표로 만드는 데에 기여한다. 우리 아까 표시했던 거 한번 확인해 볼게. 이 힘을 가지게 되고 찾았지? 그래서 동일 부피면서 표면적이 최소화되는 기하 구조 9 볼록 그대로 묘사가 됐네요. 오케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처리할 거야. 자, 2번. 액체 표면에서 공기와 맞닿아 있는 입자들은 모든 방향에서 균등한 인력을 받는다. 또 다시 가. 표시되어 있는 거 확인해. 자, 여기 지금 그 경계면의 넓이를 최소화하려는 힘을 말한다까지 왔으면 이 옆에 액체 내부의 입자들은 모든 방향에서 균등한 인력이 작용하는 반면 액체 표면의 입자들은 공기와 맞닿아 있는 방향으로 인력이 작용하지 않고 나머지 방향으로만 인력이 작용한다고 했었잖아. 표시되어 있잖아. 맞닿아 있는 거, 표면에 맞닿아 있는 입자들 얘기하는데 모든 방향에서 균등한 인력을 받아? 아니야. 위로는 안 받는다 했어. 그래서 볼록해진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답 2번. 나머지도 빠르게 볼까? 유리관 안에 액체 이동은 오늘 수업 너무 많이 했어. 액체 이동은 응집력과 부착력이라는 두 힘의 작용과 관련이 있다. 이거 완전 1문단에서 얘기했었죠? 수온의 응집력 무슨 의미가 있니? 다 시력 검사인데 거의. 넘어가. 자, 26번. 자, 이 문제가 앞으로 우리가 이런 지문들을 만나게 될 때 자주 접하게 될 문제 유형이야. 근데 그거에 연습을 하기에 딱 이 정도 난이도가 괜찮더라고. 한번 볼까?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자, 가를 볼게. 비누 뭐시 나와. 나를 볼게. 막스 뭐 나와. 비누 막스 헷갈려. 그러지 말고 우리 지금 부 하면서 관계들 표시했었잖아. 그거 가지고서 표시해주면 되잖아. 자, 비누를 녹인 물과 얘도 그러면 우리 물과 수은 표시했었던 것처럼 여기에도 표시를 해주면 되겠네. 비누 녹인 물, 순수한 물 넣었어. 물기둥 높이 봤어. 그랬더니 비누를 녹인 물에 넣은 유리관의 물기둥 높이가 순수한 물에 넣은 유리관의 물기둥 높이보다 낮았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냥 비누 그리고 그냥 순수한 물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 가. 자, 그러면 물기둥 높이가 더 얘가 높았어? 근데 우리 지금 계속 응부 이랬잖아. 응부 가지고 볼까? 물기둥 높이가 높아지는 게 응에 대한 얘기일까 부에 대한 얘기일까? 그걸 넘어가 보는 거야. 그걸 찾아가서 보면 자, 응집력은 유리관 도착력이 응집력보다 강할 때 물기둥이 올라간다. 강할 때 도착력이 응집력보다 강할 때 부가 위로 화살표, 응이 아래로 화살표일 때 기둥이 위로 올라가. 자, 그러면 지금 비누를 녹인 물이 물기둥 높이가 더 낮았어. 그러면 응, 부, 응, 부 이렇게 했을 때 얘의 물기둥 높이가 더 높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연결시킬 수 있지. 여기 화살표 위로 올라가야 되겠어,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어? 응? 여기 있는 거 맞아? 그치. 응집력이 도착력보다 강하다. 근데 물기둥 높이가 높아져? 그거는 반대로. 이해됐어? 자, 나도 똑같이 표시를 해볼게. 왁스 칠한 유리 표면 그리고 깨끗한 유리 표면. 그래서 왁스 칠한 유리 표면은 왁 이렇게 할게. 어디다 쓰지? 여기다 왁. 그리고 깨끗한 물, 깨끗한 유리 표면 유. 그 결과 왁스를 칠한 유리 표면에는 볼록한 물방울이 맺혔대. 볼록한 물방울? 자, 이거 지금 표면 장력 얘기하는 거네. 표면 장력이 근데 응집력이었어, 부착력이었어? 그치, 응집력이었지. 그러면 똑같이 응부 해줄 수 있겠네. 왁스를 칠한 유리 표면에는 볼록한 물방울이 맺혔어. 확인해봐. 이렇게 표기되죠? 그리고 문제를 한번 봅시다. 가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비누를 녹인 물은 순수한 물의 경우와 달리 물의 응집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겠군. 자, 근데 우리 지금 관계가 더 크고 작고 뭐가 강하게 작용하고 뭔 약하게 작용하고 그거 얘기하는 거지. 작용하지 않기? 이거 너무 과잉 일반화한 거 아니야? 그 조건 게임에서? 이거 적절하지 않죠. 동의? 적절하지 않다. 자, 2번 가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이거 보면 되지. 가. 비누를 녹인 물의 입자들과 유리관 사이의 부착력이 순수한 물의 부착력보다 강하기 때문이겠군? 얘가 아래로 가고 얘가 위로 가는데? 뭔 소리야. 반대로 얘기해주네. 반대서술. 자, 이렇게 비례만비례 관계가 나오면 그 반대서술 4번 조건게임 4번 그게 나오기가 너무 쉬워요. 자, 3번 나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여기 봐. 왁스를 칠한 유리 표면과 물 사이의 부착력이 깨끗한 부착력보다 약하기 때문이겠군. 찾았다 여기. 정답 3번. 너무 쉽게 풀리지? 허무할 정도지. 그리고 재밌지 않아 좀? 약간 퍼즐 맞추는 것 같지 않아? 아쉬우니까 4, 5번도 봐줄게. 자, 나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왁스를 칠한 유리 표면 위에 물을 떨어뜨리면 깨끗한 유리 표면 위에 떨어뜨렸을 때에 비해 물의 응집력이 약해지기 때문이고. 자, 이거 지금 표면 장력 얘기를 응집력이라고 바꿔줬잖아. 이거 우리 너무 잘하지 않았어? 어차피 개념은 반복이 되니까 우리가 보기 편한 걸 기준으로 잡아주면 된단 말이야. 자, 볼게요. 여기 보면 왁스, 응집력 얘가 지금 위로 가 있고 얘가 아래로 가 있는데 또 관계 바꿨죠? X. 나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또 여기 봐주면 돼. 왁스 칠한 유리 표면의 물방울이 깨끗한 입자들의 수보다 많기 때문이겠군. 유리 표면 위에 있는 물방울이 깨끗한 유리 표면 위에 있는 물방울보다 공기에 맞닿아 있는 입자들의 수가 많다? 이거 지금 조금 한 번 더 숨겨가지고 얘기해 준 건데 입자들의 수가 많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표면 장력 얘기하는 거잖아.
그냥 앞에 거 보지 말고 이 뒤에 거만 봤을 때 이거 표면 장력 작다는 거잖아. 표면 장력이 작용하면 최소화한다고 했었잖아. 근데 이것도 반대로 엮었네. x. 이해돼? 괜찮지? 재밌지 않아? 그래서 자, 오늘의 과제 찍어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 연습해볼 거야. 계속 연습해가고 이렇게 과학 지문 되게 분명하게 딱 눈에 보이는 과학 지문으로 한번 오늘 해봤는데 다른 좀 더 어려운 과학 지문도 해볼 거고 기술도 해볼 거고 역사도 해볼 거고 철학도 해볼 거다. 기대되지 않아? 다음 시간에 봐요. 고생했어.